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퇴직 해고 징계에 관련된 법률 실무, 이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시간이나 휴일, 휴가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이나 보상 끝난 다음에 이제 그만두는 거, 뭐 본인이 그만둘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해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사전 진단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죠. 1번에 사직서를 낸 경우에도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이건 맞겠죠.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리해야만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지, 그냥 사표 냈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물론 이거는 한 달이라는 기간까지는 존속하는 겁니다, 민법에 의해서. 이번에 수습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뭐 그렇지는 않죠.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일반적인 그런 해고보다는 좀 범위가 넓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판례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근로자를 뭐 너 그만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해고 시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제. 이건 맞습니다.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제해야 되지, 이 서면으로 통제 안 하면 하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 해고 시기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제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4번에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자 해고 시에도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해고 예고 제도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할 때 이 해고 예고를 적용하는 거지, 부당한 해고할 때 적용하는 건 아니다. 해고 예고는 1개월 전에 하거나 또는 1개월 전에 하기 싫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해고 예고 제도입니다. 5번에 근로자 감급 제재 시 취업규칙에 따라 1개월분 전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뭐 취업규칙에 1개월분 전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여러 번 감액하더라도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 그러니까 주로 월급이겠죠. 월급의 10% 이상을 감액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퇴직 해고 징계 사전 진단 퀴즈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근로관계 종료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당사자가 소멸하는 거는 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주가 소멸하는 거, 폐업 파산하는 경우는 뭐 당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로계약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멸하면 이제 근로계약 관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서 정년이 도래한다든지 만 60세 말일까지 근무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기간의 만료, 1년 계약을 만료한다든지 그러면 종료하는 건데, 물론 갱신기대권이라는 것 때문에 요새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한 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법적인 다툼이 이제 생기는 것은 당사자 의사인데, 의사 표시, 근로자가 의사를 표시하든 사용자가 의사를 해표시하든 두 가지 방법인데, 근로자가 의사를 표시하는 게 주로 사직이죠. 그래서 임의사직, 합의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해고는 징계해고, 정리해고, 일반해고. 물론 뭐 징계해고는 징벌적인 부분이고 정리해고는 경영상 해고고 일반해고는 통상해고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에 대한 그 소송이 한 14,000건, 뭐 노동위원회 그쪽 부분에서 그냥 상당히 많은 거죠. 여기서 이제 임의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있으면 종료되는 거죠. 그게 임의사직이고, 합의해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데 회사가 수리하는 상태에서 그만두는 거. 오늘 내는데 오늘 수리하면 오늘 끝나는 거고, 오늘 내는데 내일 수리하면 내일 끝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서로 합의해서 종료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이제 해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거고, 정당성은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 두 가지를 같이 보는 방식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수리 그리고 철회의 법률관계 하고심 판결입니다만은, 사직서 제출과 수리는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게 어떤 게 먼저냐라는 부분들이죠. 보통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결제 단계를 거쳐서 사장의 최종, 대표이사의 최종 결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리 이렇게 됐다라고 통보하는 방식이 될 텐데,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먼저 철회를 하면 철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수리해도 의미가 없는 건데,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회사가 사장까지는 사인이 끝나는데, 사장까지는 예컨대 결제가 끝났는데 근로자한테 통보를 아직 안 해준 상태에서 근로자가 철회를 먼저 했으면 철회가 먼저인 거죠. 그때 뭐 수리됐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실서 냈다고 해서 회사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철회를 할 수 있고, 철회가 먼저냐 수리가 먼저냐. 그러니까 이때는 그 도달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발신주의가 도달주의에 의해서 결국 근로자한테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이고, 해약고지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다고 했지만, A가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은 문안을 보면 회사의 승낙을 구한다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해약고지이므로 사직원이 회사에 도달한 이상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설령 A 사직원 제출이 고지가 아니라 청약이라고 해도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수문 참조를 하여 A에게 퇴직금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면 회사 승낙 의사가 A에 도달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A가 주장하는 8월 23일 사직 의사표 철회는 유효하지 않다. 즉 이때는 결국 회사가 이미 수리를 했기 때문에 철회해도 철회가 늦은 거죠. 그렇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돈 문제, 특히 이제 횡령 문제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엄격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버스 기사가 2,400원을 횡령한 그게 이제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 논쟁이 대법까지 갔었는데 대법원이 그냥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노조 문제도 있었고 좀 복잡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버스 회사만 좀 독특한 그런 부분이에요. 버스 옛날에 뭐 횡령 문제 때문에 이제 횡령을 안 하는 대신에 임금을 현실화 시켜주고 CCTV를 달고 뭐 이런 등등이고, 특히 이 버스 회사의 단체 협약에는 요금 횡령에 대해서는, 버스 요금 횡령에 대해서는 그냥 해고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양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해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기사가 횡령한 요금이 2,004원에 불과하다가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익금 횡령 행위도 사소한 위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본 거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종업원 징계규정에 의하면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익금 횡령 행위에 대한 징계로는 해고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감봉이나 뭐 이렇게 정직 이런 게 없이 해고만 되어 있다는 거죠. 있어 원고의 운송수익금 횡령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해고만이 가능하고, 특히 버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노사 합의서에는 CCTV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익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운전기사의 운송수익금 횡령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다른 직원과는 달리 버스 내부의 격리된 공간에서 피고의 주된 수입원인 요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익금 횡령 행위가 운전기사와 피고 사이 신뢰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행위.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건 심각한 비위행위, 회사를 상대로 한 예컨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노사 합의에 따라 이와 같은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노사 합의로 또 징계양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원고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익금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이 사건 운송수익금 횡령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해고는 정당하다. 자, 금액은 적은 것 같지만 버스 회사의 특수성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이런 걸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만은 버스 회사의 독특한 그런 그 문화 때문에 벌어진 거고, 이게 아마 그 운전기사는 2,400원이 그 계산착오라고 주장을 아마 했을 거고요. 회사는 횡령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 법원은 그냥 횡령으로 봤다. 왜냐하면 CCTV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 봤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버스 그 기사가
버스 요금을 이렇게 손을 댄 거, 뭐 그거는 일단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금액이 얼마 적지 않아서 논란이 좀 됐던 겁니다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버스에 대해서 독특한 그런 문화적인 틀들을 좀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 60세인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이제 판단을 했어요. 2019년도에. 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제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에 한번 논쟁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 사회가 우리 초고령 사회로 이제 발전되고 있어서 정년을 좀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대신 정년이 연장되면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봤던 옛날 판례를 다시 이제 바꿔서 전원합체 판결로 그리고 이제 65세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89년 12월 26일 선고한 전원합체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견해를 폐기하였고, 그때 60세라는 부분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60세로 계속 유지해왔죠. 근데 2019년도에 이제 이걸 5년을 늘린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조대가 정비 개선됐다라는 거죠. 종전 전원합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재반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현재의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정년도 늘리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년은 법에 지금 60세로 되어 있죠. 근데 60세가 안 되는 노사 간에 합의해서 정년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한 노사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 이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그 근처에서 그때 이제 56년생이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판결 내용의 중간에 보면 50년 하반기에 출생한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이 사건 정년 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반하고, 정년 규정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었더라도 위 원고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축에 위배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이제 2016년 6월 30일에 정년퇴직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0년생 하반기에, 그러니까 예컨대 7, 8, 9, 10월, 12월에 이제 출생한 사람도 6월 30일에 정년퇴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만 60세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시켰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 사람들은 그 생일, 적어도 내가 12월생이면 12월까지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뭐 지금은 이 부분이 다 이제 경과 규정을 거쳐서 60세 미만으로 되는 건 없을 텐데, 그때 정년을 만 60세로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하면서 이제 벌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그다음에 시용관계 종료도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시용관계는 시범적으로 써보고 이제 괜찮으면 나중에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계약이 시용관계인데, 그러면 시용계약을 3개월 한 다음에 이제 마음에 안 들으니까 너 이제 시용 단기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종료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서면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이나 시용이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라는 부분을 판결이 한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자질 또는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용제도 취지가, 시용제도나 수습기간의 취지가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좀 넓게 인정된다는 개념입니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판결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해서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데 이제 관리 위탁이죠. 그 뭐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냐. 근데 그런 약정을 두고 있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 사유로 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아파트의 이제 위탁관리 해지되는 거와 근로계약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결국 근로계약을 예컨대 하려면 정리해고하든 징계해고하든 통상해고라든 해고를 해야 되는 거지. 아파트 예컨대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됐다고 그래서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로 한다라는 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밑에 부분인데 온과 피고 사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을 한다라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지. 그냥 위탁관리 해지가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은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죠. 그다음에 해고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상 세 가지로 나누는 부분들인데 통상해고는 보통 일반해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징계해고는 뭐 그냥 징계해고 이렇게 하고 경영상해고는 정리해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구분을 해보면 통상해고는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다거나 뭐 그죠 부상 질병 그 다음에 근데 유죄 판결을 받아서 뭐 그 교도소에 있다 보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그 자격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하는 해고 이건 징벌이라기보다는 그냥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부분이 이제 되는데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업무 능력 결이라든지 근무 능력 부진 이게 이제 저성과자 해고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노사 간에 다툼이 있었고 뭐 노동부가 2대 지침을 만들었었고 2대 지침을 폐기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통상 해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론상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판례도 아직은 정리가 그렇게 명쾌하게 돼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 근거도 징계해고는 법적 근거가 명쾌하거든요. 예컨대 근로금융 23조에 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돼 있어서 징계해고는 이 근거가 명쾌하고 그다음에 경영상해고도 24조에 되어 있죠.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이제 경영상해고인데 통상해고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벌적인 측면에서 이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뭐 그만두게 하는 게 당연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법적 근거가 명쾌하지 않다 보니까 징계해고 23조 규정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해고에 대한 이론 정리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틀입니다. 또 판례도 이거에 대한 게 마땅하게 없는 그런 틀들이고요. 그래서 노사 간에 이게 또 이제 통상해고에 대한 입법을 해야 되는데 뭐 입법을 뭐 못하게 막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뭐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된 그런 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계해고는 비행위에 잘못한 거, 그다음 징벌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그런 부분들, 근로계약은 당연히 뭐 부수적 의무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명령 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도 이제 당연하고 기업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명예, 신용 훼손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유, 주로 이제 단체별 취업 규칙에 그 징계 사유가 이제 명시되어 있죠. 그런 명시되어 있는 사유가 대부분 징계해고의 사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상해고는 뭐 정리해고라고도 하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죠? 주로 이제 기업의 도산이나 영업적 악화를 중심으로 하지만 경쟁력을 회복 또는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서 작업 형태, 사업 조직 변경도 되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신기술 도입 또 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적 변화 이게 이제 주로 합리성 이론으로 하고 이렇게 이제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 해고피 노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하고 적어도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이제 경영상 해고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IMF 구제금융 때 상당히 많이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고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경영상 해고,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현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결국 이제 긴박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해고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당성 여부를 아마 따지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노동부 자료를 중심으로 그 통상해고, 징계해고, 그 다음에 경위상해고인데, 통상해고는 일반해고라고도 했고요. 경위상해고는 정리해고라고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정당한 사유를 따질 때, 판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해놓고, 통상해고는 업무 능력 결여라든지 부상 질병 등으로 근로자의 근로정이 어려운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런 등등. 주로 이제 업무 능력 결여 같은 경우가 이제 저성과자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정당하려고 그러면 단체별 취업 규칙에 정한 사유, 예컨대 이러이러한 경우는 업무 능력 결여를 보겠다든지 저성과자로 보겠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정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죠.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예컨대 결국은 뭐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거를 뭘로 볼 거냐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보내지 말고 교육훈련 또는 배치 전환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해서 신의칙상 그죠, 배려 의무상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의 가능성 여부나 업무에 상당한 지장 초래 정도 등도 고려해서 이제 하라는 건데, 아직은 우리 통상해고나 이런 일반해고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다만 23조 근로기준법 23조의 징벌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통상해고 관련된 부분은 소송에서 대부분 회사가 좀 패소하는, 근로자가 승소하는 이런 부분들. 왜 잘못한 게, 근로자가 잘못한 게 뭐냐, 회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계고는 징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인데, 비행위, 업무명령 위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예컨대 요금을 횡령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다 이제 징계고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유계 질서도 많이 봅니다. 예컨대 뭐 상사한테 예컨대 뭐 상사를 폭행했다든지 이런 거는 뭐 해고 정당하다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과도 검토를 해보고, 비행의 동기와 경위도 좀 보고, 과거의 근무 태용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정당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위상 해고는 긴박한 사정이 있을 때 회사 사정 때문에 하는 해고라서 그 긴박한 경위상의 필요는 합리성 이론으로 좀 넓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고 회피 노력을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뭐 명예퇴직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업 단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이 이제 해고 회피 노력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 회사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게 보통 대상자 선정 방법이고,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정당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 해고를 나눌 때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위상해고로 나눠진다. 법적 근거는 징계해고는 근로법 23조, 경위상해고는 24조인데 통상해고가 지금 명쾌하게 그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입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입법을 못했고, 입법을 못하니까 이제 노동부 이제 2대 지침으로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좀 다루다가 2대 지침을 폐기하는 그런 그 아픈 역사가 좀 있었죠. 네. 그다음에 근로계약 종료 후 금품청산과 사용증명서 교부인데,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청산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이거하고 이제 임금 정기 지급 원칙, 그러니까 일정한 그 월급 날짜에 지급하는 거하고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재직하는 사람도 월급 날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퇴직한 사람은 월급 날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급사유 퇴직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퇴직금, 재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청산하지 않은 임금 체불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장에서는 월급이 말일이니까, 그러니까 10일 날 그만둔 사람한테 말일까지 기다렸다, 말일 날 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10일 날 그만뒀으니까 늦어도 24일 이전에 청산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24일이 넘어가면 임금 체불이 되니까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 체불을 할 때는 지연이자가 있는데, 지연이자는 그 법에는 뭐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은 20%, 지금 은행이자가 뭐 0%대 1% 이렇게 되니까 20%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만뒀을 땐 빨리 좀 청산해 주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천재사변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동안은 지연이자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품청산 위반 시 반의사불벌죄, 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그 명시적인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즉 이게 이제 임금 체불이 돼서 노동부 같은데 이제 진정서를 내고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이제
임금을 지급하라면 회사가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로자가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난 그래도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아마 있었죠. 그 어디 뭐 횟집 같은 데서 아주머니가 일을 하다가 퇴직금을 못 받아서 진정서를 냈는데 회사가 뭐 이 1,000원짜리로 바꿔서 이제 줬던 그런 사건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처벌을 원했고, 그럼 당연히 형사처벌, 물론 뭐 감안은 되겠죠. 금품을 청산한 부분하고 청산 안 하지 않은 부분은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어떻든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증명서 교부는 이제 취업에 유리한 거를 하기 위해서 퇴직 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기재해서 즉시 교부. 주로 경력증명서가 이제 많이 될 겁니다만은 그래서 취업에 유리한 거 위주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이렇게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되는 거 판례 중에서 이제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해고 불가. 요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보통 제조업 같은데 대학 졸업자를 잘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입사 요강에 그 보통 이제 그 지원서를 낼 때 고졸 또는 뭐 옛날로 얘기하면 전문대졸, 지금은 전문대졸이라는 게 이제 뭐 초대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고졸만 만약 뽑는다고 가정을 해서 입사 요강에 고졸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대졸자는 지원을 못 하는 거죠. 왜? 대졸 그 이력서에 그걸 쓰는 순간에 이제 아예 서류에서 걸러내서 이제 채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그냥 대학을 안 간 걸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만 갖다 내고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이제 이력서를 내서 이제 채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게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해고를 이제 하는 건데 그 종전의 판례는 이런 판결 나오기 전에 종전 판례는 이력서 허위 기재한 것 자체로 신의칙을 위반한 신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력서 허위 기재한 건 이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가 가능하다. 또는 취소할 수도 있겠죠. 취소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현재는 이제 그 대졸자가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그것만으로 예컨대 해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좀 약간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좀 중요해서 몇 가지 읽어보면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취업 규칙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용. 그러니까 이게 가정적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가정적 인과관계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옛날에는 이거 결국 알았더라면 체결 안 했을 것이다라는 가정적 인과관계 하에서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조금 그 내용이 바뀐 거죠. 그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자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생산직 사원이라는 거죠. 생산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자를 학력 등의 허위 기재를 징계 해고 사유로 규정한 취업 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하는 경우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추단은 이른바 이게 가정적 인과관계인데 가정 인과관계 요소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재반 사정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사 당시에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해고하기 어렵고 입사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라는 정도가 돼야 해고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로 이제 결국 대졸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조 활동 문제 등등 때문에 대졸을 안 뽑는 제조업체 이제 현장 문제 때문에 제조업에 입사하는 게 불가하니까 대부분 다 대학 졸업 사실을 이제 숨기고 이렇게 입사를 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건 아니지만 그 이력서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 그 뒤에 사정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를 봐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바꿔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뽑을 때 아예 그 채용 공고 당시에 경력 조건 관계없다, 학력 조건 관계없다, 무관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창고관리원이거든요. 단순 노무직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대졸 그거를 최종 학력을 아마 안 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 뭐 이런 부분에 허위 기재로 해서 이렇게 그 해고했는데 이것도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하고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지만 어떻든 이제 대학 졸업자가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경력 사칭도 결국 그 해고를 하든지 뭐 취소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학력 사칭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취소할 때 원래 일반적인 법률 행위의 취소는 그 소급표가 있거든요. 소급표가. 근데 이 경력 사칭에 대해서 예컨대 근로계약을 취소하려면 과거로 소급할 수는 없고 미래에 대해서 그죠? 미래에 대해서 해고하고 똑같은 그런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이제 채용이 됐어요. 채용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경력이 허위인 걸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회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경력을 허위 기재한 걸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 경력을 허위 기재한 걸 이유로 해서 취소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해고는 지금부터 장래의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는 원래는 소급표가 있지만 근로관계는 소급표가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급표는 결국 이제 원상회복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소급해서 취소하면 너 돈 도로 내놔라, 월급 준 거 도로 내놔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다시 나는 일했으니까 돈 도로 달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래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각에 따른 고용 안정 목적 쟁의는 이제 결국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는 부당하다고 할 겁니다. 근데 매각하니까 고용 안정시켜달라 또는 임금 인상 관련다. 그러니까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에 관련이 있는 목적의 쟁의는 정당하다. 물론 주된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회사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아마 부당하다고 판결하겠지만 회사 매각을 할 때 우리 고용 안정시켜달라 또는 임금을 좀 인상해달라라고 하는 그 정도는 쟁의행위로서 정당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판결 내용을 보면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예컨대 매각을 반대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것도 임금 인상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해서 쟁의 목적의 당부를 그러니까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 사건 노조가 원고 회사와의 특별단체 교섭 과정에서 10년간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의 금지를 회사의 구조조정의 실시와 관련하여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상이라고 불려지가 있는 사항을 단체 교섭 대상으로 포함시킨 건 사실이니까, 결국 10년간 회사 매각 금지, 해고 금지, 구조조정 실시 못한다, 이런 등등을 이제 단체 교섭 사항으로 이제 포함시켰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 보면 부당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있다. 그러니까 판례는 그렇게 봐준 거죠. 결국은 그 10년간 매각 금지 등등의 그런 것도 있지만 주된 그 쟁의 관련 교섭 관련 내용들은 고용 안정하고 임금 인상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 사건 쟁의행위가 회사의 매각 금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개시되었다거나 다른 쟁의행위의 목적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오로지 회사의 매각 금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 주된 것은 임금 인상, 고용 안정이고 부수적으로 예컨대 10년간 매각 금지 이런 등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고 기간도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이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아마 해고를 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부당해고 쟁의청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복직이 됐을 때 그러면 결국 그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 2년이라는 기간에 이제 해고 기간도 포함된다. 그러면 해고가 소송이 2년 걸렸다, 3년 걸렸다. 그러면 2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무기계약직이 된 거죠. 그래서 해고 기간도 기간제의 사용, 일을 못한 건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만 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백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이게 이제 갱신 기대권이죠. 두고 있거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무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부분, 그러니까 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정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기가 예컨대 시기의 제한도 이제 있는 부분인데, 절차적 정당성은 결국 헌법상의 정당성 요건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에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상의 적법 절차와 자연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거죠. 보통 단체백이나 취업규칙에 절차적 제한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걸 확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취업규칙이나 단체백 및 근로기준법에 반해서 무효. 그러니까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위반하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 법률을 몇 가지만 보면 별도의 절차적 규정이 없는 경우 사전 통지나 변경이 아니고 변명입니다. 변명의 기회의 부여 등 절차적 제한을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별도로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절차적 규정이 단체백 취업규칙에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고 위반하면 무효.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기회 부여 관련해서는 기회 제공, 해명 그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취업규칙 단체백에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진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체백상 해고 협의 동의 조항. 이건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노조와 협의해야 된다. 노조와 합의해야 된다. 이런 경우. 협의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동의나 합의는 노조가 반대하면 그러면 해고를 못하냐. 이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판례의 흐름을 보면 단체백상 해고 협의나 동의 또는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그대로 지키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가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 또 합의하기 위해서 노조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협의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반대를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럼 만약에 노조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징계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이때는 동의권 남용, 합의권 남용이라는 법리를 적용해서 동의를 얻지 않았어도 회사가 노력을 했다면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민법 2조의 신의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동의권 남용, 합의권 남용,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심 절차가 있으면 재심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데 재심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징계위원회 구성할 때 하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생기면 무효가 되고, 그다음에 무자격 위원 제외 시 의결 정수가 충족되어도 무효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큰 틀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유의 정당성, 그다음에 절차의 정당성, 그다음에 시기적인 부분에서 해고 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큰 틀에서. 네, 이번 시간에는 해고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퇴직 관련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그 다음에 보통해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유의 정당성뿐이 아니고 절차적인 정당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